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현 불가능하지만 가상으로 데카르트와 러셀이 존재론과 철학의 유용성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철학하면 왠지 거부감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대화 형식으로 그들의 철학을 친근감 있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이 타임머신을 타고 데카르트를 만나러 가서 그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때는 17세기 프랑스의 한 서재.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서가에는 고서들들로 가득합니다. 중앙에 두 철학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토론이 시작됩니다. 존재론에 대한 논의. 러셀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군. 비록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후대의 자네가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네. 자네 같은 철학자와 토론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네. 더구나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존재론이라니 기대가 되는데. 예, 데카르트 선생님. 저 역시 철학사에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한 분이신 선생님을 만나 토론을 할 수 있어 무궁한 영광입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참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설명해 볼까?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 내가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때때로 나를 속일 수 있지. 꿈을 예로 들어볼까? 꿈속에서는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깨어나 보면 그것이 환상임을 알게 되지. 그래서 나는 감각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예,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의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확실한 진리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야, 러셀. 나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로 했지. 심지어 수학적 진리도 의심해 봤어. 만약에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수학적 진리조차도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지. 의심하는 사실 자체가 확실하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심하는 행위 자체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예를 들어,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지. 선생님의 논리가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의심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군요. 맞아, 바로 그거야.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만약 내가 한 마리 나비라고 상상해봐. 나비가 날아다니며 꽃을 찾고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 나비가 진짜 나비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나비가 된 나인지 알 수 없겠지. 그러나 나비가 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그 순간에 내가 나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선생님의 설명이 참으로 명확합니다. 이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존재인 나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이 명제를 통해 더 나아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명제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줘. 여기서부터 모든 지식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로부터 출발하면 그 이후의 모든 지식은 더 견고하고 확실해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신의 존재나 물질 세계의 존재도 이러한 확실한 기초 위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거야. 예, 선생님. 이 논리적 기초가 철학적 탐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존재론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 러셀. 내 생각을 듣고 싶어. 저는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존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존재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감각과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그루 나무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사람의 관찰과 경험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나무를 보고 그에 대해 동일한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 나무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관찰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나무가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지 않나? 감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할 때 그들은 단순히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 결과는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반복 검증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한 검증이라. 흥미로운 접근이군. 나 역시 누구보다 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다네.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경험적 검증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확률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 법칙을 실험을 통해 검증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그 법칙은 매우 높은 확률로 진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이 법칙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일리가 있어, 러셀. 내 접근 방식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야. 나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내 말처럼 과학적 방법을 통해 확률적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 예, 선생님. 저는 우리가 서로의 철학을 보완하여 더 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선생님의 접근과 경험적 검증을 중시하는 저의 접근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러셀. 우리의 철학이 서로 보완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의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논의를 더 이어가 보자. 물론입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의 철학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 내가 말하는 경험적 검증은 여러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감각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나?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과학적 도구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광학 망원경은 때때로 왜곡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도 있지. 이런 경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각과 도구는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과학적 방법은 단일 관찰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번의 반복 검증을 통해 오류를 줄여나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망원경 외에도 전파 망원경, 우주 망원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대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 접근 방식이 체계적이라는 점은 인정할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버릴 수 없어. 모든 감각과 경험을 의심해본 후에야 비로소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방식으로는 절대적인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지 않나? 절대적인 확실성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높은 확률로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발전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은 뉴턴에 의해 정립되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수정되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정확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너의 접근 방식이 실용적이라는 점은 인정해. 하지만 나는 절대적인 기초가 없으면 모든 지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내가 나의 철학에서 문제점을 느낀 부분에 대해 말해보게. 선생님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주관적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확실성은 객관적 현실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확실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또한 이 명제는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는 충분할지 몰라도 외부 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말 일리가 있군. 내 철학은 주관적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외부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너는 외부 세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외부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는 경험적 검증과 상호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경험과 관찰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외부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두 같은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대해 동일한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 나무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야, 러셀. 너의 경험주의적 관점은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철학이 서로 보완되어 더 나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철학이란 과연 쓸모 있는 학문인가? 묻고 싶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탐구하는 철학이 현실 세계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 철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확장시키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는 모든 학문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예를 들어, 정치 철학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하고, 윤리학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기준 중요한 부분이군.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철학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과학이나 기술과 같은 분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만 철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맞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만 철학은 그러한 성과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과학적 탐구의 방법론과 윤리적 기준도 철학적 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모크리토스와 같은 초기 철학자들이 원자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지요. 내 말 일리가 있군. 철학은 과학적 탐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철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많아. 어떻게 하면 철학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을까? 철학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철학적 논의를 일상 언어로 풀어내고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 개념들을 일상생활의 예시와 연관지어 설명하면 사람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 딜레마를 다룰 때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설명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요.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군. 또, 철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철학은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요. 또한 생명윤리학은 현대의학의 발전 속에서 생겨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철학은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철학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고 믿어.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철학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더 나은 이해와 지식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 겸손함과 지식 추구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철학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지식 추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그러면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자. 철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철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다 실질적인 문제와 연결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은 계속해서 인간 존재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철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맞아. 철학은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해. 나는 철학이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선생님. 철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미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참으로 유익했어, 러셀. 우리의 철학이 서로 보완되어 더 나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네. 예, 선생님. 저도 오늘의 논의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적 탐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철학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큰 희망을 본다네.
절대적인 진리와 경험적 검증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예, 선생님. 철학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더 큰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제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또한 무척이나 자네와의 토론이 무척이나 기뻤다네. 우리의 대화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네. 그럼 자네 세계로 잘 돌아가게. 이상은 데카르트와 러셀 간의 가상 철학 토론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 후 철학이 한결 친근하게 여겨질 수 있길 희망하며 오늘 영상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